어떠한 평행이동에 의하여 세 점이 각각 옮겨졌다. 그때 B'의 좌표를 줬어. 맞죠? B는 움직이기 전을 안 주고 움직인 후를 줬네. 근데 어쨌든 움직이고 나서 정삼각형이 됐대. 그럼 뭐야? 원래도 정삼각형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요? 자, 그럼 뭐야? 뭐 그림이 도움은 안 될 수도 있기는 하다.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림이. 어쨌든 얘가 A. 뭐 정삼각형이었던 거지 원래. 맞지? 물론 여기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A, B의 좌표가 어때? 곱해서 양수, 다른 말로 부가 같다. X, Y 좌표가. 그래서 1사분면이 가능한 거다. 맞지? 그럼 여기를 먼저 찾자. 그럼 뭐예요? 2, 1. 에?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뭐야?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 2죠 지금? 그럼 얼마야? 루트 3이네. 아, B라는 점의 좌표 바로 깎아. 뭐예요? 1, 루트 3. 그런데 이걸 적당하게 평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세 점을 다 똑같이 이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n만큼. 어찌됐건 간에 옮겨진 뒤에 점이 어떻게 됐어? 여기 어딘가로 갔잖아. B 프라임. 뭐야? 3, 2 루트 4. 어때? X좌표가 2만큼 증가했고 Y좌표가 루트 3만큼 증가했네. 그러면 움직이고 난 후에 O 프라임, A 프라임 역시 어떨까? 똑같이 움직여줘야지. 얼마? 2 증가, 루트 3 증가. 여기서도 2 증가, 루트 3 증가. 맞네.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 자, 어쨌든 뭐다? MN을 구하시오는 결국 요것만 찾았으면 되는 거다. 맞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루트 3만큼. 둘이 곱하시오니까 답은 2 루트 3입니다. 뭐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OAB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 뭐 O 프라임, A 프라임, B 프라임의 무게중심을 구하시오처럼 등등등의 얘기들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 알았지요? 예, 다음. 이게 경은이었나? 후였나? 자네? 11번. 이해됐죠? 예, 31번 갑시다. 샵샵샵샵. 자, 어떤 포물선, 다른 말로 2차 함수. 2차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대. 조금 히터 좀 끄자. 자, 2차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어떤 점과 다른 점이 둘 다 2차 함수 위에 있는데 그 두 놈이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무슨 관계에 있다? xy 좌표를 바꾼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뭐 미지수를 잡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첫 번째로는 위의 점 자체를 a, a제곱 마이너스 3a와 b, b제곱 마이너스 3a b가 있는데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방법이 있고 또는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a, b야. 근데 다른 하나는 b, a다.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다? 얘도 어디 위에 있다? 포물선 위에 있다. 풀이 두 가지가 있잖아. 맞죠? 색깔로 구분해 줄까? 자, 일단은 뭐부터 썼다? 노란 거. 뭐? 포물선 위에 있다라는 말을 내가 노란색으로. 그리고 yx에 대칭 관계를 빨간색으로 써볼게. 그럼 첫 번째 풀이는 뭐? 먼저 위에 있다라는 점 두 개를 쓴 거다. 근데 그게 yx 대칭 관계에 있으니까 뭐야? 여기 x좌표랑 여기 y좌표가 똑같다. 여기 y좌표랑 여기 x좌표가 똑같다. 맞지요? 그리고 나서 둘이 연립해야지라는 풀이가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뭐야? 솔 1, 솔 2. 두 번째 풀이는 뭐였어? 일단 A, B로 그냥 있다. 어떤 점이 있다. 근데 그거랑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점도 둘 다 어디 위에 있다? 둘 다 포물선 위에 있다. 그래서 B라는 Y좌표는 저 포물선의 방정식에다가 A를 넣은 거. A라는 Y좌표는 포물선의 방정식에다가 B를 넣은 거. 3B.
그래서 둘이 뭐 한다? 연립한다. 어때? 풀이 똑같잖아. 알았죠? 뭐로 가든 동일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둘이 뭐 하고 싶어? 둘이 빼볼까? 짠! 뺐어요. 뭐 나와요? 좌변. A마 B, 우변.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 B 마이너스 A. 되었니? 아, 그럼 넘어가자. 우변으로 넘어가자. 얘는 B마 A, B 뿔 A. 합차. 얘 넘어왔다. 뭐야? 부호 조심해라. B 마이너스 A로 갈 거다. 얘는 넘어가면 그냥 B 마이너스 A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B 마이너스 A죠. 4 아니다잉? 그게 0입니다. 그래서 B마 A, B뿔 A마 2. 인수분해 한 거죠. 얘가 0이면 되는데 얘가 0일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서로 다른 노점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0일 수밖에 없지. A뿔 B는 얼마예요? 2야. 자, 여기까지 일단 됐나? 여기까지 됐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자? 마지막 질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거리. 결국 어떻게 쓰면 돼, 얘들아? B 대신에 2-1을 때려 넣을까? 그러면은 한 점은 A, A 제곱, 귀찮잖아, 너무. 뭐가 나을까? 아니, 너무 귀찮은데, 이거는. 그래도 해야 되나? 뭐가 낫지?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B 대신 2-1을 넣는다고 해서? 다시 거리 찾기 전에 분명히 식이 두 개였지. 연립하면 뭐 나와야 돼? 둘 다 값이 나와야지. 그냥 하나밖에 안 나왔다는 건 아직 연립 덜 했다. 계속하자. B 대신에 2-1을 뭐 하자? 짠! 두 식 중 아무 때나 마음에 드는 데다가 넣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 2-A는 A제곱 마이너스 3A고요. 한쪽을 이용하자.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아이, 왜 또 값이 이래? 답 보니까 뭐 이딴 식으로 나오긴 하겠네. A 값 나오겠다, 그죠? 뭐예요? 1뿔마 루트 1뿔 2, 3. 됐지용? 됐지용? 그럼 결국 A가 만약에 1뿔 루트 3으로 잡으면 때려 넣어보면 B가 뭐야? 1마 루트 3이지. 그지? A가 1마 루트 3이면 B가 이걸 거고. 그래서 둘이 서로 받고 있는 거니까 상관없겠네. 이렇게 가지. 그러면 끝났다. 뭐가 끝났다? 거리를 구해보자. 어떤 점으로 갈까? 이걸로 갈게. 이게 심플해서. 거리 뭐예요?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도 똑같네. 2배. 더해서 루트 씌우는 게 거리다, 맞지? 거리를 왜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A 빼기 B가 얼마야? 2루트 3이냐 저거? 빼면 2루트 3. 2루트 3을 제곱하면 얼마? 12. 12에 2배 하면 24. 루트 24. 답은 2루트 6. 어때요? 정말 쉽죠? 답은 2번. 정리! 지금 이 문제 있죠? 433 같은 거. 내가 뭘 많이 강조했지? 뭐 좀 해주세요. 최근에 내가 계속 뭐 좀 해주세요. 그렇지. 그림 좀 그리세요. 이거 그림 안 그리면 못 풀어. 그림 그리면은 못 푼다? 안 그리면 못 푼다? 못 푸는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그림을 그려야 빠르게 풀립니다. 그림 반드시 좀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물론 정확한 그림은 못 그리지. 자, 간다. y는 x 플러스 2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 어떤 a라는 점이 있대. 1, 3면 위에 a라는 점이 있대. 근데 그 녀석은 뭐 했어? 얘랑 평행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잖아. 그걸 b라 부르겠대. b 수직 2등분. 자, 그리고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어디로 가? 여기로 다시 돌아가겠지. 그지? 그림이 얼추 맞지? 너무 멀리 갔냐? 너네 보기에 너네 멀어 보이냐 혹시?
조금 멀어 보이냐? 원점 대칭은 거리 같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까이서 봐서 길이 감이 없어 잘. 이 정도면 됐나? 어찌 비슷하냐? 어쨌든 C. 그럼 뭐가 만들어진 거야? 직각삼각형. 이거를 찾았어야 돼. 뭔 말 알? 아하. 끝. 얘의 좌표 뭐라고 잡을까요? 뭐 A, B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에 연립하면 되니까. 근데 미지수는 기왕이면 좀 작게 잡자. 그럼 Y는 X 대칭, 했고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B라는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2, A가 됐죠. 그럼 C는요. 원점 대칭이니까 저 녀석을 부호 바꾸면 됩니다. 그거를 식을 써서 푼 사람들은 좌표까지는 찾았을 거야. 근데 그게 직각삼각형이다라는 사실을 놓칠 수 있다고. 뭔 말 알? 끝.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다? 밑변 높이. 자, 밑변 가볼까? 얼마예요? 그렇지! X좌표 빼주면 2. Y좌표 빼줘도 2. 맞니? 2루트 2. 직각 이등분 삼각형을 이용해서 빨리 찾은 거다잉.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뿅뿅. 여기 길이 가보자. 아, 얼마예요? X좌표 길이 빼주면, 미지수 나온다, 그치? 빼주면 2A 플러스 2 제곱. Y좌표 길이 빼줘도 2A 플러스 2. 똑같네? 그냥 2배 할게. 그리고 루트. 되었나요? 그러면 이제 넓이 어떻게 구해? 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원래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붙이고. 물론 A는 양수라서 절대값 의미 없어요. 안 쓸 거예요. 그냥 바로 풀 겁니다. 약분 샹샹 2배 4배 A 풀 1. 됐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16이래. A는 3. 그러면 답은 3,5.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음? 경은 C. 됐음? 그림 그렸었나? 아, 근데 직각삼각형하는 걸 혹시 놓쳤나? 아, 까비. 그림 잘 그려주세요. 알았죠? 난 지금이 왜 다 짧아 보이지? 아까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직각 이등분. 뭔 소리야? 직각삼각형. 알았죠? 끝. 477 이거 행인인 것 같은데? 아니, C 단계인 것 같은데? 맞네. 결국 얘들아, 결국 이 문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섞어놓은 거다. 그걸 너희들이 해석을 해야 돼. 자, 얘들아, 내가 가끔 또 하는 얘기가 수학이라는 과목 또한 뭐다? 영어, 국어랑 똑같아. 뭐가 똑같아? 수학이라고 해서 뭔가 약간 물리랑 화학 같은 또는 사회 같은 과목이랑 좀 다르잖아. 맞지? 걔네들은 진짜 맞니? 틀렸니? 옳은 것은 뭐 그런 거잖아. 그냥 진짜 딱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는 느낌이잖아. 물리, 화학, 뭐 사회 뭐냐, 뭐 정글의 법칙 이런 거. 정법. 정치와 법이야, 정치업. 알았죠? 뭐 그런 것들은 다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수학은 국어, 영어랑 비슷해. 어떤 점에서? 지문을 읽고 대답한다라는 느낌으로. 대신에 지문이 뭐로 이루어진 것뿐? 수, 그림, 식. 오케이? 그거를 해석하는 거랑 똑같아. 영어 너네가 지문을 읽으면서 막 해석을 하잖아. 수학도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는 원의 방정식, 뭐 이거는 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는 평행이동 하면서 그러면서 평행이동을 능력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 설명이 쫙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고 직선에 대해서 평행이동이 떠오르는 거고 거기는 약간 물리, 뭐 화학 이쪽 느낌이지 또. 근데 읽어서 이게 평행이동이 쓰입니다까지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 이거 결국 무슨 문제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뭘로 풀어 우리가? 어떻게 풀어? 여보세요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풀었어? 후! 네. 어떻게 풀었어? 어느 점에서 만나요? 땡! 정민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풀었어? 경원아. 그렇지. 기울어요.
B와 R의 비교했습니다. 대소 비교. 그거를 기억을 해야지. 두 번째. 그런데 원이 어때? 어떤 원이야? C1, C2가. 원을 평이동한 원. 원을 평이동한 원. 맞죠? C1과 C2를 구하는 것까지는 평이동이잖아. 그럼 이 문제는 딱 두 개야. 평이동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섞은 문제구나. 그러면 여기서 노란 거부터 얘기하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D와 R. R은 그냥 반지름이니까 빼고 D 어떻게 구해? 중심, 아까 중심 얘기했지.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니까 중심의 좌표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중심의 좌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현재 C라는 원이 중심이 얼마예요? 2,3이잖아. 그러면 C, 이 빨간 거. 이거 큰 거 아니야? G1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빨간 거가 갑자기 생각난 것 뿐이야. 이거 큰 거 아니야? C1이라는 점이, 아니, 원의 중심이라는 점은 2 플러스 M, 3인 거지. 그리고 C2는 중심이 어디야? C1을 움직인다, Y축의 방향으로. 그럼 뭐야?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만 N만큼 덜 주면 되겠네. 거기서부터 직선 어디? L까지의 위치가 맞죠? L. 각각 거리 찾아볼까?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보고 있죠? 자, 뭐예요? 거리 X계수 4 제곱, Y계수 3 제곱, 그래서 5분의, 그럼 얘도 5분의 미리 써놓을까?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분자는 뭐야? 점의 좌표를 직선의 방정식에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대입, 하지만 0은 아님. 식을 씀. 그럼 뭐야? 8 플러스 4m 마이너스 9의 절대값. 맞죠? 뭐예요? 4m 마이너스 1. 얘는 뭐야? 아이씨, 지저분해. 8 플러스 4m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m. 절대값. 그래서 뭐예요? 에. 근데 그게 왜? 그게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D가 커, R이 커? 그렇지. 그게 뭐야? 너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진 거야? 아니면 외운 거야? 그렇지. 그게 맞는 거죠. 마지막 얼마야? 3. 3보다 작아요. 3보다 작아요. 끝. 알았나? 이렇게 가야지. 결국 수학도 뭐라고 했어? 뭐 한글이지만 그걸 식으로 해석하는 어쨌든 식을 형태로 해석하기.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유형, 저거는 저유형, 이 단원의 이유형, 이 단원의 저유형 뭐 이러면서. 알았음? 내가 아마 뭐 머지않은 시기에 아마 내가 공수2 반을 또 개설을 하면 그때 자주 물어볼 질문인데 이거 보면은 그냥 분수죠, 분수. 분수라고 생각해. 2분의 3이라는 그 값, 뭐 1.5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분수 2분의 3, 뭐 분수를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여보세요? 저 누구랑 얘기해요? 분수 하면은 뭐가 생각나? 그 분수? 이 분수? 1학년 예비고일한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 머리 깨버린다? 미친 자야. 이 분수가 왜 그 분수가 왜 나오냐? 그거 말고. 안 되겠다. 화가 난다 갑자기. 망치 어디 갔어? 이놈들 망치 훔쳐갔네? 파란색 손가락은 또 어디 갔어? 있다. 뭐라고? 나누기. 그냥 나누기도 있지. 또 3을 2개로 나누자. 또 분수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경은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왜 없어? 너는 네?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자, 분수하면은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겠지. 하나도 안 떠오르고 있는데 그때 너네가 꼭 좀 떠올려줬으면 좋겠는 거. 하나는 그것도 공수투긴 하다. 유리식에서 나오는 비례식 비. 결국 그건 나누기인데 어떤 놈이 3과 2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내가 설명하고 싶은 도형이야. 도형에서 나오는 분수는 그래프에서 나오는 분수는 기울기. 기울기 떠올라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이 대상, 이 도대체 뭘까? 어떤 기울기? 어떤 직선? 두 원이 아니죠. 점 x1, y1과 또 다른 점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잖아. 왜 빼기예요? 기울기 구할 때 x좌표끼리 빼잖아. 근데 더 원요? 결석한다더니. 기울기를 구할 때 x좌표끼리 빼서 분의 y좌표끼리 뺀 거. 맞죠? 그래서 빼기로 만들려고 지금 저 플러스를 좌표를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로 바꾼 거지. 되었니? 그러면은 x1, y1이 뭔디? 응? 1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 위의 점인 거야. 두 번째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는 뭐야? x-4의 제곱 플러스 y-2는 2의 제곱은 4라는 원 위에 있는 게 x, y2면 얘는 그 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뭐? 중심의 좌표가 부호가 바뀌어주는 거지. 위에 있는 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저기 4,2지. 여기 4,2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위에 그냥 x2, y2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가 필요하거든. 그 이런 점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 원점 대칭해서 여기로 왔다면 그때 좀 대응되는 점으로 가자. 요 점이 마이너스 x2, y2잖아. 마이너스 y2잖아. 중심의 좌표가 옮겨지는 거지. 알았나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빨간색 위에 있는 점과 파란색 위에 있는 점. 이 그림 조금만 더 성의 있게 다시 그릴 걸 그랬나? 아니야, 이대로 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가장 큰 거 뭐야? 이게 제일 크겠지. 기울기가 가장 큰 거. 최소인 거는. 원 위에 있는 점들끼리 연결한 거기 때문에 원과 만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울기는 이게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찾아서 곱해주시면 답이야. 여기까지 됐나? 끝. 자, 그래서 도형에서 잘 기억하자. 도형에서 또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나오는 분수는 뭐 떠올리자? 기울기. 그래서 지금 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기울기로 해석을 한 거야. 알았죠? 끝. 그럼 마지막 답을 구하는 과정을 생각할게요. 됐나?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질문인가? 누가 질문이야? 정민인가? 너 아니야? 경은인가? 여기까지 못 왔었어? 오케이. 그럼 이 이후는 네가 다시 한번 찾아봐요. 그 이후도 고민이 되긴 할 거야. 아니, 그래서 어떻게 기울기 구하지? 이 고민이 되긴 할 거다. 알았죠? 저 누구나 얘기해요? 됐나요? 예, 끝.
풀이는 여기까지. 자, 가자. 지운다. 요거 내가 이제 전에 언제 평면좌표 할 때 했던 얘기죠. 뭐? 거리의 합의 최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그리고 좀 뒤에 나온 게 거리의 차이 최대까지. 요 세 가지 유형 평면좌표에서 설명했었죠. 근데 정확하게는 차이 최대는 아마 이 숙제 풀이하면서 나왔는지 직선하면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평면좌표에서 그 세 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했던 말이 거리의 합의 최소는 임의의 점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식을 보면서 이게 거리와 거리를 나타냅니다 라는 거는 평면좌표에서 나오지만 실제 거리의 합의 최소에서 어떤 직선에 있는 점 B라는 문제는 대칭이동, 평이동을 배운 도형의 이동에서 나올 거야 라고 했었을 거야. 그게 바로 이 문제죠.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뭐야? 보통 X축을 주지 P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대. 그때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내가 둘 중 한 점을 아무나 대칭이동 시켜서 B'을 구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P 더하기 BP지만 BP가 항상 얘네 둘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거 대신 그냥 뭐다?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 프라임의 P다. 그 녀석이 가장 짧아진 경우 찾아봐. 그럼 무조건 뭐다? 일직선 연결.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답일 거야 라고 했었어. 또는 두 점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직선을 구해서 P의 좌표를 구하시오. X축과의 교점.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도 있지. 알았음? 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 어떤 걸로? 자, 여기에 45도의 각을 이루고 있는 거울이 두 개가 마주붙으니까 이상하네. 아무튼 45도의 각을 가지고 거울 두 개가 있어요. 그때 여기 A가 있어. A라는 지점에서 레이저를 쏴서 다시 출발한 위치로 돌아오는데 그때 빛이 이동 경로를 구하시오. 또는 뭐 빛이 속도를 주면서 뭐 시간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기는 하죠. 어쨌든 거리 구하시오다. 알았음? 자, 근데 이 문제 조금 구분할 거. 영희가 있어. 그놈의 영희. 45도 각을 이루고 있는 벽 사이에 영희가 껴있어. 그때 영희가 이쪽 벽을 터치하고 이쪽 벽을 터치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최단 경로로 움직인다고 할 때 또는 최단 경로로 움직였을 때의 거리는 또는 영희가 움직이는 거리의 최단 경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두 문제 어떤 문제야?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최단 경로라고 했고 여기서는 그냥 빛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빛의 이동 자체가 항상 어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 그래서 대칭이동을 시켜서 보면은 무조건 일직선이거든. 그래서 빛은 지가 알아서 최단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 알았음? 근데 사람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최단 경로로 움직이자라고 하면은 대칭이동 시켜서 일직선, 즉 입사각과 반사각에 가깝게 움직이자라는 거라서. 그래서 최단 경로라는 말을 할 거고 빛은 최단 경로가 아니지만 라는 말은 없지만 최단 경로로 움직일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거리의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일단 어디만 봐? 요것만 봐봐. 최단 경로가 되고 싶어. 그럼 뭐야? 이 평이동.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리 중에 얘는 얘랑 같아집니다. 두 번째. 여기로도 평이동 할까? 뭐야? 얘를 P라고 했을 때 P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거잖아. 여기에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Q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킨 거야. 그러면 어쨌든 뭐다? 이 거리도 이 거리랑 같아졌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로는 원래 이 세 개의 합이었어. 근데 얘 대신에 얘 쓰고 얘 대신에 얘 쓰면 결국 우리는 뭐 하면 돼? 이 세 선분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고 싶다. 뭐 하면 된다? 일직선 연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풀면 끝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음? 그 문제랑 동일한 문제다. 어쨌든 이거는 뭐 하면 돼? A의 좌표가 보통 몇 컴마 여기로 5로 했을 때 몇 컴마 몇에 있다는 걸 거리로 주든 좌표로 주든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다? 뭐 4, 마이너스. 얘는 뭐다? 이게 45도. 45도가 뭘 나타내? 이게 y는 x를 나타내지. 1,4.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답이라고. 알았습니까? 왜 또 웃나?
자, 그거랑 똑같아. 누가 돌아다녀? P가 돌아다니잖아. 누가 또 돌아다녀? Q가 돌아다니잖아. 말이 없잖아. 맞지? 그런데 B라는 점은 고정이 돼 있어. A라는 점도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R은 역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 없잖아. 그냥 Y는 1 위에 있다 정도만 하고 있잖아. 자, 근데 여기서 R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하는 식으로 줄 때도 있다. 알았지? 그때는 어떻게 푸는지 좀 풀면서 얘기할게. 일단 우리는 어디만 봐? 이거만 봐. 고정된 점 하나 끼게. 그럼 최단 경로가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A를 누구에 대해서? 에이, 글씨 왜 이래? P가 돌아다니는 직선 Y는 X축, X축에 대해서 표현을 시킵시다. P가 돌아다니는 직선에 대해서. 그리고 B도 여기였는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자. X축에 대해서. 왜요? 왜요? Q가 돌아다니니까. Q가 돌아다니는 직선 Y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자. 그럼 뭐야? 우리가 구하려는 경로가 이 두 개가 각각 이걸로 대체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일직선 연. 근데 R도 움직이잖아요. 그럼 뭐해? 다시 한번 대칭이동하자. A'과 B' 둘 중 하나를. 우리 지금 이거의 최단거리 구하고 싶어. 꺾이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대칭을 하러 가는 거야. 누구에 대해서? R이 돌아다니는 직선 Y는 1에 대하여. 와, 그럼 우리 Y는 1에 대하여 대칭이동 공식 배웠나? 아니, 배운 적 없지. 만들어 가는 거지. 4네? 4만큼 올라가면 되겠네. 얼마? 1에서 4만큼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경로가 이 경로의 최단거리가 된 거야. 어떻게 움직이면 돼? 일직선. 되었나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끝! 답은 몇 번? 4번. 어때요? 정말 쉽죠? 정리? 도형의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하러 갈까요? 도형의 방정식 다음. 네? 집합으로 갑니다. 자, 집합. 뭔가 우리 실생활에서 집합 써본 적 있지? 수학여행 갔을 때 들어본 적 있지? 뭐? 수학여행 가봤냐? 너 3학년 몇 반이야? 선생님이 뭐라 그래, 수학여행 가면? 아씨. 3학년 2반 집합 하지 않니? 그지? 그때 갑자기 3학년 3반 애가 와 있으면은 병신 취급하면서 보내잖아. 그죠? 그게 집합이야. 자, 수학에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집합이 뭘까? 뭔가 모아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집합이라는 게 뭐다? 뭔가를 모아놨어. 그게 뭐 대상이 수든 사람이든 뭐 나라 이름이든 뭐든 어떤 대상들을 끌고 모을 겁니다. 그때 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집합시켜 놔라고 했다고 치자. 근데 가인이한테 내가 뭐 똑같은 집합을 A라는 집합을 주면서 집합시켜 놔 했을 때 후한테도 똑같은 집합을 줬는데 얘네들이 논리적 오류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서로 다른 거를 집합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집합의 일단 첫 번째 조건. 아무렇게나 긁어 모은다고 해서 집합이 되는 건 아니고, 오케이?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누가 해석하더라도 똑같은 말 구성원을 구성하도록. 뭐 말 이상하냐? 웃지 마.
그래서 뭐다? 예를 들어서 큰 수의 모임이라고 하면 어때? 이상하지? 크다의 기준이 애매하잖아.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키가 큰 사람이라고 했을 때, 조그만 후가 봤을 때는 뭐 한 175 이상인 사람 다 긁어 모을 수도 있지만, 체형만 해봤을 때는 2m는 돼야 크지 할 수도 있잖아. 맞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집합이다 아니다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명제에서도 비슷하게 들어올 거야. 알았어요? 애매한 표현, 모호한 표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수학 느낌보다는 논리학 또는 그냥 약간 언어를 배우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한 단원이에요. 집합은 뭐다? 집합의 정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모아놓은 거. 알았죠? 근데 여기서 왜 배운다?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 여기서 범위라는 거는 수의 범위만 생각하지 말고 뭐 학생들의 범위, 학생 키의 범위까지 다 그냥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때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건 방금 뭐라고? 정의. 정확하게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뭐다? 범위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확정이라고 할게요.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뭐라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뭐 아까처럼 큰 수, 작은 수처럼 누가 읽었을 때의 구성원과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의 구성원은 다르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똑같게.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다른 말로 고쳐주냐면은 모호한 표현은 안 된다는 얘기지. 애매한 표현, 모호한 표현, 어쨌든. 근데 자, 요게 다가 아니에요. 그 너희들 교재를 봐봐. 그러면 집합에 뭐라 돼 있냐면은 뭐라 돼 있냐? 아니,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읽어보려는 건데. 아무튼 어떤 조건에 따라 그 대상을 뭐래? 분명히 할 수 있는, 알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아무튼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임. 맞죠? 그걸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명확하게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1번에 써놓은 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음? 자, 근데 그게 다가 아닌 두 번째 조건으로 간다. 요거 교재 없는 거다. 뭐냐면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책의 표현과 되게 유사해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다?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오케이? 지금 책에 있는 표현이랑 거의 똑같지? 그치?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자, 간다. 참고로 그 집합의 구성원이라고 할까? 대상이라고 할까? 집합의 구성원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원소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식 밑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집합은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과 1을 가지고 있는 집합.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알았어? 이런 표현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쓸 일은 없지.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기억을 해두면 되냐면 A와 B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반드시 너희들이 지키는 약속 A와 B는 다르다. 근데 시중에 파는 문제집의 문제들은 항상 단 A, B는 다르다. 이 말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없어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약속이야.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알아둬라. 알았어? 알았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은 막 이런 거 등장할 거예요. 뭔가의 조건을 또 추가로 주면서 이걸 만족하는 집합 뭐 A를 구하시오 하는 식으로 또는 스몰 a 값을 찾으시오라는 식으로 물어볼 건데 절대로 너희들이 빼야 되는 거. 뭐 하는 거? 둘이 같아지도록 하는 A. 누구? 0과 4. 걔네들은 빼야 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고 하면서 뭔가 A라는 집합 또는 스몰 a에 대한 조건식을 줄 거 아니야. 그걸 만족하는 거 막 찾아봤는데 그 중에 4가 있으면 4는 빼야 돼. 0도 있으면 0도 빼야 돼. 왜? 그러면 둘이 같은 거야 되잖아. 맞죠?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학교에서 이제 설명 한다 안 한다 교과서에 있다 없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등장해서 애들이 진짜 무르륵 틀려버리는 해가 한번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걸 계속 강조해 주는 거다. 알았는가? 알았는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뭔가 집합 안에 A와 B가 들어가 있다면은 A, B는 다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너네가 지켜줘야 될 약속이라는 거. 자주 이것 때문에 틀리는 문제를 자주 내거나 내신 시험에서 뭐 등장하는 표현들은 사실은 잘 아니기는 해. 근데 혹시 나올 수 있잖아. 내가 아까 말했던 한 번 모의고사에 등장하는 바람에 애들이 우르 틀렸댔지. 하필이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시험에 낼 수 있잖아. 뭐 그런 이유로. 알았죠? 이거를 목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데. 알았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어디? 그래서 집합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거의 말로만 중얼중얼 하다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집합의 표현 방법. 표현이라고만 부를게. 자, 교재에 보면은 집합의 표현 총 3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하나는 원선혈법, 하나는 조건제 집합, 하나는 벤 다이어그램일 텐데 나는 그중에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푸는 집합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취급을 할 거라서 표현에서는 뺄 거다. 하나는 그래서 원소 나열법. 얘들아, 수학이라는 과목 어때? 이과 사람들이 만들었지. 그래서 이름들이 어때? 개단수남. 수학상 생각을 해봐. 항등식에 뭐 있어? 개수비교법. 동그란들을 개수비교해서 항등식을 완성하는 방법. 맞지? 또 뭐 있어? 수치대입법. 그냥 값을 넣어보세요. 맞지? 이름 단순하죠? 이과 사람들이 지어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잘 봐. 원소 나열법이 뭐야? 구성원들 그냥 하나하나 나열해서 보여주는 거. 두 번째는 뭐다? 조건제시법. 그 집합의 정의가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잖아. 그 조건을 보여주는 방법이라. 자, 그래서 바로 예시로 들어간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원선알법으로 표현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다? 1, 2, 3, 땡땡땡땡 10. 뭔지 알겠죠? 자, 조건제시법 하나 보여줄까? 뭐다?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를 원소로 간다고 해볼까? 자, 그때 내가 쓰고 싶은 말만 띡 쓰면 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알았죠? 뭐라고 하냐면 요걸 써줘요. 읽어줄 때는 x 짝대기 바 x 바 그리고 그 뒤에 x는 3의 배수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3의 양의 배수. 일부러 양수, 음수 구분을 하니까 이렇게 써줄게. 근데 이거 참고로 해야더라. 오늘 다른 학년, 그 너네 바로 윗학년 예비 고2 현재 고1들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음의 배수도 있어요? 있어. 그러면 3의 배수라고 하면 이제는 양수, 음수 다 포함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게 맞아. 근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양의 배수라고 항상 줍니다. 진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자연수 배수 있지. 그거 쓰려고 할 때 양의 배수라고 일부러 명시할 거야. 배수라고 해놓고 너네 왜 음수 배수 안 썼어? 라는 그런 문제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내신에서. 알았죠? 근데 원래는 배수라고 하면 이제는 음의 배수도 포함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는 하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읽어주는 거 어떻게 읽어준다? x 바 x는 3의 양의 배수. 읽어주는 건 이렇고 실제로 의미 해석형으로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읽어주냐면 x 바라고 읽지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읽어줄 때는 이렇게 읽을 거야. 뭐? x를 원소로 갖는다. 그리고 자 조심할 거 얘를 만족하는 이라고만 읽지는 말고 뭐라고 읽어주냐면 모든이라고 읽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뭐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를 원소로 갖는다. 이 모든 때문에 애들 많이 틀린다. 자 예를 들어서 5의 배수 여기 뭐 3의 배수라는 집합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9라는 집합은 b가 될 수 있나 없나? 아니에요. 알았죠? 왜? 3의 배수인 모든 배수를 다 원소로 가지는 게 b야. 369만 가지고는 b가 될 수 없습니다. 알았죠? 모든이라는 말을 항상 읽어달라고. 3의 양의 배수 중에서 일부를 가집니다라는 말은 아니야. 조건제시법은. 알았죠? 알았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함정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있고. 알았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뭐 한번 보여줄 수 있으나 지금은 그것까지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안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C라는 집합 하나 더 있는데 요것만 하고 잠깐 쉬자. 자, 잠들 깨라. 왜 이러나? 자, 한 번 더 조건 제시법 써보자. C는 이래. C는 어떤 집합이다? X를 원소로 갖는다. 어떤 X? X는 음수. 그런 자연수. 자, 이런 식으로도 C라는 집합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 원소 있다, 없다? 없다. 저런 식으로 원소가 없는 집합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즉 저것도 집합이 될 수는 있다. 말이 안 되는 게 조건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 그 원소를 안 넣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잠깐 시작. 잠 좀 깼나요, 여러분들? 자, 가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더 이어서 뭘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요거 읽어주는 거 빼고 이제 그래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과 C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결국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잖아. 지금까지만 보면 그냥 약간 언어 느낌이지.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느낌이지. 자, 이어간다. 그때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0개요. 10개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 그 10을 가지고 이제 뭐 수의 연산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다. 그게 NA.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N 안에 집합.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0개. 정수로 대답을 할 수 있지. 이런 녀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중에서 특히 아까 이 얘기 다 끊어졌었는데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개 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C라는 집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이랑 이름 똑같다. 파이. 라고 하면서 뭐라고 불러준다? 한글로는 공집합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뭐 빌공자를 쓰는 거지. 그래서 집합의 원소를 나타내봐 라고 하면 이건 뭐다? C라는 집합은 뭐다? 비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 이거는 빈집합이라는 의미로 빌공자.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부른다. 알았죠? 자, 그러면 B라는 원소를 가보자. 가인아, B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많아요. 맞아요. 몇 개입니다. 뭐 100개입니다. 1000개입니다라고 정수리 대답할 수 없죠. 그런 녀석을 뭐라 부른다?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한집합에서는 이 NB 이런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알았죠? 셀 수 없으니까. 알았음? 자, 여기까지 일단.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이거 해야 되나? 집합의 포함 관계부터 해야겠다. 자, 집합의 포함 관계. 네? 관계. 집합의 포함 관계 뭐다? A와 B의 포함 관계. 자,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뭐다? 이제 요 기호를 좀 쓸게. 자, 집합의 표현 방식이 하나 더 있었죠. 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었을 거야.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그림입니다. 그림.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게 아니라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을 포함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눈에 딱 보이게 들어가 있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A와 B가 일부만 겹친다면 예를 들어서 A는 1, 2, 3, 4, 5, B는 뭐 3, 4, 5, 6, 7 이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알았음? 자, 어쨌든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걸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하나 구분을 하자. 어떤 원소가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를 가지고 있을 때 1, 2, 3만 하자. 그때 1이라는 원소죠. 원소는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것도 포함된다잖아. 그때는 뭐라고 쓰냐면은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 기호 잘 읽어줘라. 알았지? 약간 삼지창이라 해야 되나? 가운데 요 짝대기가 있는 포함된다라는 거는 원소에 대해서 집합에 포함된다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고 얘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비교할 때
쓰는 기호가 요 안에 비어있는 이 뭐라고 그래? 어쨌든 이 기호. 알았죠? 저 읽어주는 방식이 없어가지고 포함된다라고 읽기만 하지. 아무튼 뭔 말인지 알겠음?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보자. A가 B에 포함된다. 이 정의가 뭘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 뭔지 알겠냐? 잘 모르겠죠? 그러면 예시를 가보자. 예를 들어서 A는 1, 2, 3을 가지고 있어. 1, 2만 하자. B라는 집합은 1, 2, 3, 4, 5를 가지고 있어. 자, 후야. A가 B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B에 또 A가 있고 조금 좀 다르게. A 원소가 어때? A 원소가 B의 원소에도 있어. 다 있으니까. 이거다. 자,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가 A의 원소라면 그 X들은 모두 다 B의 원소라면 그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 자, 간다. 여기 서로 같은 집합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양의 정수의 집합 그리고 자연수의 집합 똑같잖아.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가 뭘까? 그냥 단순하게 원소가 똑같아요. 이거 말고. 원소들이 다 똑같아요. 이거 말고. 자, 한번 가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자면은 굳이 그려주자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A도 B도 겹쳐 그리면 돼. 그때 A의 원소를 내가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 A의 원소가 있어요. B에 포함되나요? 여기 A의 원소가 있습니다. B에 포함되나요? 여기 A의 원소가 있어요. B에 포함되나요? 즉 모든 A의 원소들이 B에 포함되지. 그 말이 뭐였어? A가 B에 포함된다. 그리고 또 하나 B의 원소를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요 B의 원소는 A에 포함됩니까? B의 원소들도 전부 다 A에 포함되죠. 그래서 뭐다? B도 A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된다. 두 개를 뭐 한다? 동시에 AND 만족한다. 그게 바로 A, B가 서로 똑같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기억. A와 B가 같으면 A는 B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야? 맞는 복이야? 틀린 복이야? 맞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서로 같은 집합도 서로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포함관계에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B에 포함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읽어주냐면 자, A는 뭐다? B의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로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럼 저 녀석은 뭐다?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죠? 근데 그 중에 서로 똑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른 녀석들, 그러니까 찐으로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놈들. 예를 들어서 B가 1, 2, 3, 4 그러면 1, 2, 3 같은 거, 2, 3, 4, 5 같은 거, 1만 가진 거 같은 거. 알았죠? 그런 집합들을 B에 뭐라고 부른다?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무슨 부분집합? 진짜 찐으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진 부분집합 씁니다. 뭐 한자로는 참 진짜가 아닐까? 나도 뭐 한자로 아는 건 아니라서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맞죠? 진짜 들어가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나도 한자는 몰라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씁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집합들 중에서 뭐도 있다? 공집합도 있다. 알았음? 자, 아무것도 없는 원소는 A의 부분집합으로 씁니다. 왜요? 잘 봐. 얘의 원소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얘가 없으니까라고 하면 좀 표현이 애매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자, 나는 A의 안에, 내가 지금 어디다 그렸어? 바깥에 그렸냐? 아니지. 안에 그렸지? 안에 있는 부분집합 갈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가 1, 2, 3을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4, 5, 6 같은 거 안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무조건 부분집합 맞습니다. 맞죠? 자, 그때 1한테 야, 너 어디로 들어갈래?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아니면 바깥에 있을래? 밖에요. 밖에요. 하지만 여전히 얘는 안에 있잖아. 어떤 집합이야? 공집합이잖아. 원소가 없으니. 알았음?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서로라는 표현을 배울 텐데 A랑 B는 절대로 겹치지 않아. 그때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나요? 네, 여기 있어요.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맞나요? 네, 여기도 있어요. 공집합은 그 어느 집합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A로 물어보든 B로 물어보든 C로 물어보든 어쨌든 모든 집합은 다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진다. 이 표현 생각보다 많이 틀리니까 잘 봐둬라. 여기까지 하면은 집합에 대한 뭐 기본적인 개념은 끝이 난 거야.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집합의 연산이 남아있는 거고. 알았음? 오늘과 내일은 집합의 연산을 다 하려고 집합의 전체를 다 배우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그래서 연산에 대해서 살짝 얘기만 하고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일단 개념 정리할 거 있으면 싹 다 정리 좀 해주세요. 책에 있는 표현이랑 살짝 다른 표현들이 있으니까. 알았죠? 자, 그럼 오늘은 또 다음으로 어디로 갈 거냐면, 근데 잠깐만, 다 한 게 맞나? 잠깐 확인 좀. 아야. 아, 연산 넘어가기 전에 하나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구나. 자, 지운다, 왼쪽은. 자, 연산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너네 교재로 치면은 저기, 그 집합이라는 아니, 단원의 마지막. 너네 교재가 근데 쌤이 지금 집합이랑 집합의 연산을 따로 구분 안 하지. 그냥 쭉 가지. 연산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하나 있냐면, 부분집합. 그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유형이 있어요. 자, 요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좀 쳐놔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에서는 그나마 좀 하는데, 그냥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에서 너네들이 자꾸 깜빡깜빡해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대부분이 부분집합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또 다른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기도 해. 그 뭔가가 뭐냐면은 공수 1에서 나오는 얘기. 옛날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3학년들, 이제 2, 3학년들이지. 2, 3학년들 교육과정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수학하라는 과목이고 공수2가 수학하는 첫 단원이 집합입니다. 근데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야. 집합에서 나오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진짜 심플해. 왜냐면은 너희들이 그 공수 1 배운 거 거기 경우의 수 보면 막 순열조합이 있었잖아. 걔네들을 못 썼거든. 대신에 다시 순열조합으로 넘어가면 다시 집합의 개수라는 유형이 또 등장했지, 대신. 근데 이제 너희들은 이미 공수원에서 뭐 지금 뭐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거를 이제 시험으로 보는 2학기 시험을 봤을 때, 실제로 치르는 2학기 시험으로 봤을 때는 이미 경우에서 끝나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 순열과 조합 얘기를 가지고 와버립니다. 이 유형에서. 그러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자, 기억해둬라.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유형은 그냥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재료 중 하나가 되고, 그 또 다른 재료들은 전부 다 얘의 기본인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다 한다.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거 지금 내가 공식으로 알려줄 건데, 이 공식 또한 만들어지게 된 경로랄까 원리랄까, 그 녀석들은 다 경우의 수야. 알았어요? 물론 죽는 경우의 수, 공수 1의 경우의 수 말고, 그거는 이제 섞여 들어오는 유형이고, 공수 1의 경우의 수는 요 공식은 중등 경우의 수다. 알았지? 자,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치자. 잠깐만. 예시는 좀 밑으로 가고 위에는 공식 써줄게. 3개. 예시. 자, 가자. 일단 A라는 집합이 등장을 했죠. 이 A라는 녀석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 이거 1번이라고 할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여기도 A의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공식을 만들어 줄게요. 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 결국 아까 이거 안에 지워버렸네. 이거 설명하면서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아.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 원소 누구? A, B, C, D.
맞죠? 그때 나는 요 안에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는 얘기는 여기에다 A, B, C, D를 적당히 잘 깔아봐잖아. 예를 들어서 A, B, C, D라면은 그냥 A, B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 만들어지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A라는 부분집합이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개수를 더 찾아봐 이 얘기야. 결국 원소를 어떻게 넣어볼래? 이 얘기거든. 그러면은 물어보는 방식이 뭐로 바뀌어? A가 어디로 들어갈래?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부분집합이 아닌 곳으로 들어갈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두 가지. 다 곱하는 거지. 왜? 일단 A, B, C, D를 동시에 다 깔아줘야 하나의 부분집합 완성이니까. A, B, C만 적당히 깔아가지고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 D는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맞죠? 그래서 A, B, C, D를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방법 몇? 2, 5승.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겠네? 결국은 A의 원소의 개수 5개, 그게 지수로.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면 n개라면 부분집합 개수는 몇 개다? 2의 n승 개입니다. 알았나요? 두 번째. 이번에는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A라는 집합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래도 결국은 부분집합의 개수면 일단은 2의 5승계에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자, 그런데 저 2의 5승계 중에는 뭐 있어? 나 A의 부분집합 들어갈래? A가 있지. 그래서 그렇지. 진 부분집합으로 물어보면 하나를 뺍니다. 자, 갈게요. A의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다? 2의 n승 빼기 1개. 됐니? 2의 5승계라는 그 32개의 부분집합들 중에는 분명히 자기 자신 하나 있거든. 요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A라는 원소는 무조건 포함을 할 거야.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보자. 몇 개일까? 몇승? 4승. 왜요? 자, 가자. 일단 다시 말하지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승? 2의 5승에서부터 원소 개수 승에서부터 무조건 출발하세요. 알았죠? 대신에 이 2의 5승의 의미가 뭐야? 모든 원소들한테 물어본 거잖아. 들어갈래 말래? 근데 A라는 첫 번째 원소는 뭐야? 너 반드시 들어가!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잖아. 나머지만 둘. 그래서 2를 곱해야 되는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포함하라고 명시했으니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게 아니거든. 자, 4번으로 가보자. 그러면 만약에 B와 C에 대해서 포함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몇 개일까? 그렇지. 결국은 2의 5승에서부터 출발인데 뭐? 포함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함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간에 두 개의 원소한테 포함하라고 말라고 정해버렸잖아. 그래서 두 개의 원소는 2를 곱하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거야. 왜? 왜 웃는 거야? 나 때문에 웃는 거야? 이해가 안 돼서 웃는 거야? 아, 나 때문에. 약간 요즘은 학원 강사들도 약간 딴따라 같지 않냐? 앞에서 막 웃겨주고 막 와. 한 번씩 막 애들이 졸거나 할 때는 막 노래도 불러줘야 되나? 그건 아니지. 아무튼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 그냥 몰라. 5번 넘어가자. 뭐 하다 말하는지 까먹었어. 자, 그럼 5번. 이번에는 A는이라고 할까?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와우. 몇 개일까요? 2의 몇 승?
3승 그렇지. 왜? 결국 또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5승에서부터 출발인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포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포함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어찌됐건 간에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든 마세요든 어쨌든 정해버렸으니까 그 대상에서 지수에서 빼는 거지. 알았음? 그래서 3번 공식이 이거야. 뭐? N개의 원소 중에 특정 K개의 원소를 공식에서는 포함하고라고 하는데 나는 하거나로 갈게. 그리고 공식에서는 포함하는 거는 K, 포함 안 하는 거는 L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건 상관없으니까 나는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다 합해서 그냥 K개라고 할게. 알았죠?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은 뭐다? 2의 n승. 근데 그 지수에서 그 포함하세요와 마세요의 원소의 총합 K개를 빼줍니다. 알았나요? 원래는 그래서 포함하는 거 K개, 포함 안 하는 거 L개. 그래서 공식에서는 2의 n-k-l이라고 얘기할 거야. 네,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알았어?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가보자. A를 포함하는 너희들이 풀어봐 이제 진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2의 4석 빼기 와우! 2의 몇 승에서부터 출발하자? 5승에서부터 출발하자. 그런데 포함하세요 마세요 라는 원소가 몇 개? 한 개 있으니까 뺍니다. 그리고 빨간색이냐? 진 부분집합이네 빼기 1합니다. 15개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 7번. A는 포함을 하세요. B는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7번 여기다 하나 더 하자. 이번에는 A를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그렇지. 자, 공식 배운 적 없는데 세상 처음 보는 건데요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일단 부분집합 개수는 이 5승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A를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 빼기 1. 맞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 보는 거 뭐? 공집합이 아니니래. 자, 이 2의 5 빼기 1승, 즉 2의 4승계 중에는 뭐 있어? A는 포함 안 했고 B도 포함 안 할래, C도 안 할래, D도 안 할래, E도 안 할래. 공집합이 있지. 근데 그건 제외하래. 그래서 공집합 하나 빼시면 됩니다. 알았죠? 진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 빼는 거랑 같은 이유다. 같은 이유, 뭐 비슷한 이유다. 자, 7번, 8번으로 갑니다. 이제 가자.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몇 개예요? 땡! 목 아파. 4석 빼기 1 땡! 이에 선수 빼기 2가 아니라고 했죠. 예? 이에 선수 빼기 2가 아니라고 했죠. 예. 이 아니냐고요? 그냥 답이 2? 땡! 답은 2의 3승계입니다. 자, 간다. 이래서 내가 이 말을 했던 거야. 뭐? 이 부분집합의 개수 혹은 그냥 집합의 개수라는 유형은 오늘 마지막이다.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거야. 서술형만 아니라면 나는 공식 솔직히 안 알려주고 싶어. 왜? 공식을 알려주는 순간 애들이 다 공식으로 접근하거든. 자, 공식도
있지. 근데 공식이 만능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원리, 왜 그걸 하는지부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와 봐. 경훈이 뭔가 알겠다는 표정인데, 그렇지? 깨우치기 시작하죠. 아이 아파. 부분집합의 개수야. 몇 개? 2의 5승계에서부터 출발. 맞아. 그런데 포함하세요 마세요.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2의 3승계, 즉 8개의 집합들은 어떤 부분집합들이야? A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들 아니야? 공집합이 있을 리가 없지. 빼면 안 돼. 1 무조건 빼는 게 아닙니다. 이 2의 3승에는 A는 무조건 포함하고 있다니까? 공집합이 없어. A라는 원소는 다 가지고 있는 것들만 세서 8개야. 알았어? 그리고 두 번째, 이 8개는 B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 셌어. 자기 자신이 있을 리가 없어. 뭔 소리? 콧방귀를 껴버리네 저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했지만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지만 빼기 2나 빼기 1을 하면 큰일 나는 문제, 함정 문제인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쓰라는 거야. 알겠냐? 알겠냐? 꼭 학교 시험들은 이 문제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건 내가 보통 만드는 문제인데 이런 느낌으로 뭔가 함정을 만들지 자꾸. 얘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알고 하고 있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함으로 풀고 있는 건지 그걸 구분 지어야 되거든. 그래서 학교 시험은 어떻게 너희들이 보면은 좀 쪼잔하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의 함정 문제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문제집의 문제와 실제 너희들이 만나는 시험에서 만나는 시험지 문제는 가장 큰 차이가 뭘까? 그 함정 문제가 시험에서 나오지만 문제집에는 잘 없어. 왜냐면 문제집의 목적은 뭐야? 잘 풀게? 좀 느낌이 다른데? 그렇지. 연습시키고 싶은 거야. 그냥 공식을 연습시키고 싶고 그냥 단순한 개념을 연습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공수 원반 정민이 내가 복소수 얘기를 하면서 함정 문제 얘기했었지. 너희들도 복소수는 다 아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봐. 서로 같은 복소수 거기서 나오는 문제 A 플러스 3i는 2 마이너스 뭐야? 플러스 bi이면 A는 2, B는 3이다. 참인복이에요? 거짓인복이에요? 거짓인복이잖아. 이거 표정 바로 오 씨발 뭐지? 이게 문제집에서는 이런 문제를 못 만난다고. 시험에서만 만나는 거야. 너희들 복소수의 정의를 잘 보면은 G는 A 뿔 BI 괄호 열고 단 A, B는 실수. 그 A, B는 실수란 말이 없잖아 얘는 지금. 그러니까 거짓인복이지. 왜요? 예를 들어봐. B가 0이야. B가 0이고 A가 2 마이너스 3i라는 허수일 수도 있잖아. 이해됐음? 그러니까 반드시 2와 3만 됩니다는 아니거든. 이런 형태의 어쨌든 이런 형태의 함정 문제들이 너희들이 평소에 연습을 하는 문제집에서는 절대로 못 만나. 그거를 이제 내가 계속 보여주는 거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뭔가 습관적으로 익숙함에 특히 제일 무서운 거. 너희들이 전에 나 이거 푼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제일 위험한 게 그거야. 확실히 풀었으면은 차라리 나. 근데 이거 푼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기억을 통해서 자꾸 풀게 되면은 함정에 바로바로 걸리는 거지. 특히 학교 시험에서 막 숫자 하나 살짝 바꿔놨는데 단어 하나 살짝 바꿔놨는데 틀리는 단원들 또는 과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너네 그 수능 제일 마지막 과목 뭐요? 확통. 확률과 통계는 특히 그게 좀 심해. 글자 하나로 문제가 싹 바뀌어버려요. 알겠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런 얘기들 할 때 특히 잘 봐도. 알았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어디? 자, 집합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집합이고요. 다른 하나는 집합의 연산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집합을 끝냈다고 보시면 되고 내일 맞지? 오늘 토요일 맞지? 내일 집합의 연산을 해서 끝냅니다. 근데 오늘과 내일은 사실 조금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는 게 많고 문제는 거의 못 다뤄줄 거다 아마. 알지? 내가 좀 이거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 오늘도 사실 하나 있기는 한데 못 보여줬는데 그런 문제들만 예시를 가지고 좀 몇 개만 다뤄주고 나머지는 거의 손도 못 댄 채로 아마 숙제 나갈 거예요 이번에는. 뭐 쎄는 그나마 다행인 게 집합이 한 단원에 다 있지. 집합과 집합 연산 따로 없지.
보통 문제집들이 좀 두꺼운 문제집들은 집합이랑 집합의 연산을 따로 하는데 그래서 되게 양이 많은데 쌤은 할만할 겁니다. 조용히. 자, 여기까지 하자.